평생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돈은 그쵸? 어떻게 되는 거죠? 제 돈이? 그건 진짜 위험한 투자다. 그러니까 로또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그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구하는 방법을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이라는 게 사실 애매하죠? 투자 가치는 그 개개인의 판단이 워낙 네. 다르잖아요. 내가 뭘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 기본적인 한 원칙을 좀 꼽으라면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 네,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라던가 서울 이런 데는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동네인데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몰리니까 네. 그곳의 인기는 많아지고 가격은 높아질 거고, 그리고 아, 반대로 그렇게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기 싫잖아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테니까.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지역의 평가가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비싸고 누구나 원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걸 가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부동산 책들을 보면은 막 4천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 막 무슨 뭔가 방법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뭐 지금도 그게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부동산을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죠. 지금은 대출이 많이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떻게 방법을 구하면 이긴 있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규제가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네. 또 방법을 찾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비 투자 가치가 적다는 말이 많은데 네. 빌라도 결국 오르긴 오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빌라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보고 사는 게 좋을까요? 빌라라고 한다면 우선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빌라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네.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도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추세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대체제로 빌라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빌라에 살면 우선은 그래도 교통이라도 좋아야 그 빌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재개발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더욱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교통이 편리하다는 그 메리트가 있으면 손해보는 투자는 안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이 네. 청약도 있고 뭐 청약이 분양이죠. 그쵸, 예, 청약이 네. 그냥. 청약도 있고 뭐 경매도 있고 지주택도 있잖아요. 네. 혹시 제가 지주택을 했는데 아직 5년째 삽을 안 뜨고 있거든요. 네네. 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주택은 원수한테 권해준다 그러거든요. 특히나 서울에서 물론 이제 뭐 상도동이나 이쪽은 지주택으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러고 뭐 경기도에도 몇 군데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땅을 100% 매입하는 그 과정이 네. 워낙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데 만약에 지주택이 아예 평생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돈은 그쵸. 어떻게 되는 거죠? 제 돈은? 그거는 이제 그 계약하실 때 약관에 따라서 내가 뭐 돌려받고 싶다고 했을 때 약관에 어떻게 써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되게 그런 걸 꼼꼼히 보고 했었어야 되나 보네요. 근데 이제 제 지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쪽 강동 쪽에 네. 지주택 한다고 했어서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다 말려가지고 어, 계약금 넣었다가 며칠 뒤에 그래도 받았어요? 네, 반환받기는 했는데 조금 위험한 투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권하진 않아요, 제 주변에. 근데 분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분양을 받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조금씩 넓혀가도 좋을까요? 그쵸, 뭐 경기도도 물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있긴 하지만
요새 뭐 GTX도 그렇고 교통편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네.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넣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약은 어디서 넣는 거죠? 청약홈이라는 그 사이트나 또 어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네. 저는 청약이라는 제도가 네.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왜죠? 해가지고 가점 제도가 네. 우선은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기는 한데 20대, 30대는 가점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애기도 있어야 되고 무주택 기간도 굉장히 오래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회 평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초반에는 돈이 없으니까 청약을 못했는데 이제 하려고 보니까 신혼부부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일반으로 가야겠죠. 그 특별 공급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반 분양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케이스 경우에는 뭐 지인이 무주택이라고 하면 물론 청약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겠죠. 네. 그게 뭐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투트랙으로 경매를 좀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경매요? 네. 오, 경매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즉 경매는 말 그대로 경매 물건을 법원에 가서 네. 입찰을 해서 내가 최고가를 쓰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아, 부동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죠. 근데 경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 이제 지금 만나는 네. 친구를 그 경매 공부하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존경하는 분 한 분이 네. 늘 이렇게 강조하시는 게 경매는 시장의 사이클과 관계없이 네. 그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내가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고 네. 그게 목적이 돼버려서 시세보다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충분히 초보자 입장에서 네. 어렵지 않게 그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내가 샀는데 그때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매 물건에도 뭐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네. 이런 거예요? 그쵸. 혹시 경매를 해보셨나요? 이제 저는 낙찰 받아본 케이스는 없는데 네. 입찰은 몇 번 가봤고 네. 저희 여자친구가 낙찰 받았던 케이스는 있죠. 그러면 이거 30번 뭐 얼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28번. 네. 동산 경매는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그날 그 입찰 기일에 그 시간에 가서 그 시간까지 보증금이랑 네. 입찰표를 넣어요. 내가 얼마 쓰겠다 네. 하는 걸 넣고 그게 다 시간이 끝나면 마감하고 법원에서 집행관분들이 그걸 개찰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낙찰된 사람 가장 높게 쓴 사람을 불러주죠. 아 그러면은 눈 가리고 쓰고 가릴 필요는 없죠. 뭐 집에서 써도 되고 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리고 써도 되고. 네. 약간 운인 거네요.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어디까지 쓸까 예상했다가 쓰는 거네요. 그쵸. 이제 이 물건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낙찰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자꾸 사실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높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 정도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아까 경매를 공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경매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같은 것들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니라면 어떤 루트를 통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책들도 우선 많잖아요. 네. 많고 요새는 뭐 서울시나 뭐 경기도 이런 교육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강의 커리큘럼도 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뭐 평생교육원 같은데. 집을 구하려고 할 때요. 집 구할 때 이건 꼭 봐라 이런 게 있을까요? 집 구할 때 집 상태는 네. 사실 겉으로 보는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네.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고 네. 그 내부적인 부분은 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권리관계라고 권리관계. 봐요. 그래서 우리 집 계약할 때 보면 등기부등본 꼭 아, 그날 띄어서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뭐 월세야 네.
소액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 관계를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권리 관계를 볼 수 있는 권리 관계 네. 볼 수 있는 공부를 좀 해놔야겠죠. 그 권리 관계라는 게 그 집주인이 이게 저당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런 걸 보는 네, 뭐 거예요? 저당이 잡혔다면 그거보다 내가 우선순위에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걸 전세 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말소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말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요청을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건가요? 이제 보통 계약할 때 그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등본을 한 번씩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내가 직접 뭐 한 700원밖에 안 하니까 열람하는데 제 개인이 떼려면 어디서 어떻게 떼는 거죠?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 집원 주소 가지고 직접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좀 더 안전하죠. 심적으로도 편하고. 그러면 집을 계약하기 전에 몇 군데 정도의 사무소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너무 많이 가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한 세 군데? 세 군데 네, 정도? 세 군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본다고 해서 더 좋은 집을 고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좀 능력 있는 중개사분들은 보면 한 3개 정도 보여주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어플 같은 것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이 매물이 실제도 저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 매물이라든지 좀 현실과 다른 것도 있을까요? 또 허위 매물은 예전보다는 많이 이걸 정화 작업을 네. 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진 측면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직접 가서 봐야죠. 보는데.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임장을 다니잖아요. 네.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그 동네도 보고 그 물건도 보고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부동산도 보고 하듯이 백문이 불여일견 네. 딱 맞는 사자성어 같아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진짜 많이 많아요. 근데 나 또 궁금한 거.